한 장 도메인으로 먼저 빠르게 정리할게요. 소프트웨어 공학적인 관점을 댄다는 거는 어떤 상황일까라고 생각해 보면 이런 거예요. 사람에 따라서 이 품질이나 빠르기가 프로페셔널 개발자 같은 경우는 이틀 만에 끝내고 예컨대 그렇지 않은 사람은 5일 걸리고 편차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런 것들을 표준화시켜서 우리가 양질의 소프트웨어를 대량 적시 생산할 수 있을까? 를 고민하다 보니 그래, 이런 공학적인 방법을 적용해 봐야겠다. 그래서 이를 표준화시켜야겠다. 표준화.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 거죠. 소프트웨어 공학의 목표는 뭐냐면 이를 표준화시킴으로써 훈제동 소프트웨어를 빠르게 대량 생산하는 게 목표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은 다 뭘 바라보고 있냐면 얘네들 기법들 다 있거든요. 절차와 기법, 활동, 도구 이런 것들이 다 나오게 되는데 이건 다 뭘 하기 위함이다? 이 두 가지를 하기 위함이에요. 두 가지를. 자, 그래서 가장 먼저 봐야 되는 건 뭐냐면 방법론이에요. 방법을 정의해야 표준화 시켜놓고 도구는 뭘 쓰고 절차는 어떻게 표준화하고 기법은 뭘 써야지 이게 좋아지더라 규정하는 거예요. 방법론에서. 근데 방법론은 내가 아예 없던 걸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참조할 만한 모델들이 있어요. 모델들. 이런 모델들이 있으니까 이걸 갖다가 써볼까?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모델은 뭐냐? SDLC라는 게 기본적이에요. SDLC. 소프트웨어 디벨롭먼트 라이프 사이클. 생애 주기 모델. 이렇게 뭐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가 소프트웨어도 결국엔 우리가 사람도 태어나고 자라고 결국엔 죽듯이 소프트웨어도 만들어지고 유지가 되다가 결국엔 폐기하는 단계로 가는 게 있더라. 이거를 여기에 대입한 거예요. 생명주기 모델로 해서. 얘는 뭐가 있냐면 폭포수, 프로타이핑, 나선형, 반복적 이런 모델들이 있습니다. 이런 모델들을 가지고 와서 개발 방법론을 만들어요. 방법론에는 뭐가 규정이 되어 있어야 되냐면 여기 제가 적어놨는데 절할산도기가 규정이 되어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방법론이 아니야. 절할산도기, 절차, 활동, 산출물, 도구, 기법. 이게 규정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개발 방법론에는. 자, 그 옆에 구정객시라고 있네요. 그렇죠. 개발 방법론은 구정객시로 발전이 되어 왔어요. 구조적, 정보공학, 객체지향, 그리고 CBD, 마지막 애자일까지 이렇게 방법론들이 발전을 해왔고요. 예전에는 우리가 이렇게 개발을 하면은 개발을 이렇게 했어요. 마치 문서를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그 문서를 작성하는 건데 예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절차적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짜요. 그냥 쭉. 네, 마치 글처럼 하나의 글처럼. 그럼 그거를 다른 프로젝트의 요구사항을 받고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또 쭉 위에서부터 계속 짜요. 또 다른 프로젝트 가고 또 위에서부터 처음부터 다시 쭉 짜요. 네. 이래가지고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제때 다 만들 수 있을까? 그리고 사람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 짜는 사람들은 이거를 금방 짜. 못 짜는 사람들은 몇 달씩 걸려. 이런 편차가 발생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제때 공급 못 할 것 같은데 이게 뭡니까? 소프트웨어의 위기의 위기. 1950년도에 있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해낸 게 뭐냐면 이거 그렇게 하지 말고 소프트웨어를 하나에 마치 레고 블록처럼 이렇게 단위로 묶어서 필요할 때마다 이거를 재조립해서 사용하자라는 생각을 한 거죠. 기능 단위로 만들어 놓고 이거를 그때 필요한 기능들만 모아가지고 조립해가지고 내보내면 되게 빨라질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객체지향. 객체. 그걸 하나의 객체로 본 거예요. 근데 그거를 조금 더 상업적이고 활용할 수 있게 좋게 만들어 놓은 컴포넌트 단위로 만들어 놓은 게 저 CBD 개발 방법론. 근데 CBD 개발 방법론에서 하나 더 발전을 해서 마치 공장에서 컨테이너 벨트가 이렇게 쭉 지나가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네. 들어오는 재료들을 이렇게 조립해가지고 다음 넘기잖아요. 이렇게 해서 만들 수는 없을까? 프로덕트 라인. 그래서 아예 조립할 소프트웨어의 그 모듈 컴포넌트들을 다 미리 만들어 놔. 네. 그럼 이렇게 계속 쭉 들어올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개발자가 조립해가지고 다음으로 넘겨주면 조립해서 넘기는 그런 방법들도 생겼어요. 프로덕트 라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선 결국엔 사전에 생산된 컴포넌트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도메인 공학 같은 것들을 통해서 필요한 컴포넌트들을 미리 생산해. 우리가 마치 원재료들을 생산해 놓듯이. TV 만들면 TV 패널 만들어 놓고 이렇듯이. 이렇게 개발 방법은 만들었는데 이게 프로젝트들마다 획일적으로 다 도입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프로젝트의 기간, 아니면 범위 이런 것들에 따라서 튜닝을 해야 되는데 그걸 뭐라고 한다? 테일러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최신 기법으로는 요즘에 나온 이제 그 방법론은 데브옵스나 데브세옵스, SRE, 카오스 엔지니어링 이런 기법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방법론은
우리가 이걸 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쓰는 것들을 규정 지어 놓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걔는 어떻게 한다? 이런 모델을 통해서 우리가 맞는 어떤 방법론을 만들고 프로젝트의 상황에 따라서 테일러링해서 사용한다. 네, 이렇게까지 흐름을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뭐냐면 소프트웨어가 어떤 식으로 먼저 착수가 돼서 진행이 되냐. RFI, RFP, 제안평가, 발주가 쭉 되는데 이 단계에서 발주가 되기 전에 액티비티들이 있습니다. 비용 산정을 먼저 해야 돼요. 비용 산정은 저희가 상향식, 하향식, 수학적인 방법을 가지고 한다고 했습니다. 수학적인 방법 중에서 펑션 포인트 같은 것들을 주로 가지고 하고 있고요. 이게 공공 쪽에서 하는 사업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EA, ITA, 그리고 ISP 사업도 있고, ISMP 사업도 있죠. 그리고 시스템 구축 사업도 있죠. 걔네들마다 대가를 산정하는 방식들이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아예 대가 산정 가이드라는 걸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이렇게 하세요. 예컨대 개발 프로젝트 같은 사업 같은 경우엔 펑션 포인트 방법을 쓰세요. 이렇게. 그리고 ISP처럼 이렇게 컨설팅 같은 계획하는 사업 같은 경우엔 지수를 곱해가지고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 사용하거나 아니면 엠머스 방식을 쓰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비용 산정을 하고요. 이 비용 산정은 크게 소프트웨어 비용 산정, 하드웨어 비용 산정 이렇게 나뉩니다. 소프트웨어가 이제 소프트웨어 대가 산정 가이드를 가지고 하는 거고요. 하드웨어 규모 산정은 우리 들어갈 서버, CPU는 어떻게 가져가고, 네, 디스크는 얼마나 가져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 계산하는 거예요. 이걸 산정하는 방식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수참시, 수식법, 참조법, 그리고 시뮬레이션법. 자, 그 밑에는 이제 몇 가지 이 비용 산정 관련된 발주 관련된 제도가 있어요. 이 노란색으로 된 게 좀 중요한 제도인 거죠. 상용 소프트웨어 직접 구매 제도라는 게 있어요. 제도예요, 제도. 제도는 뭐가 있어야 된다? 법 근거가 먼저 나와야 돼요. 그렇죠? 그다음에 뭐가 나와야 되면 대상이 나와야 돼요. 그다음에 절차가 나와야 되고. 자, 이 상용 소프트웨어 직접 구매는 뭐냐면 우리가 예전에는 솔루션과 개발 사업을 묶어가지고 한 번에 일괄 발주했어요. 근데 그렇게 되니까 무슨 일이 생기냐면 일괄 발주하니까 수주받은 그 업체에서 자꾸 하도급으로 이렇게 내리면서 가격을 깎고 하다 보니까 솔루션 품질이 되게 안 좋아. 그리고 제때 뭔가 지원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 이러면 안 되겠고 일괄 발주하지 말고 분리 발주해. 예, 그래서 원래 이름이 분리 발주였어요. 예. 근데 지금은 이제 직접 구매로 바뀌었고요. 이 분리 발주하라는 건 결국에 뭐예요? 아까 솔루션과 이 개발 프로젝트를 사업을 분리 발주하라는 거예요. 네. 이것도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법 근거와 대상이 있다고 얘기했죠. 대상이 되는 게 있어요. 그 기준들이. 예컨대 사업비는 얼마, 단위 소프트웨어 가격이 얼마, 뭐 이렇게 정리가 된 기준들이 있습니다. 이건 좀 이따 보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발주까지 끝나고 나면 제안평가에서 기술 협상하고 우선 협상자 선정해가지고 착수하잖아요. 착수하면 뭐부터 한다? 요구사항 수집, 분석 설계, 개발, 테스트, 유지 관리, 그리고 그 외의 관리 활동들. 생명주기 모델로 정리한 거죠, 지금. 그렇죠? 각 단계별로 기법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 기법은 다 뭘 바라보고 있다? 양질의 소프트웨어를 대량 적시 생산하기 위한 기법들로 다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하는 건 뭐다? 요구사항 수집부터 합니다. 요구사항 수집은 아까 제가 요구공학이라는 걸 했잖아요. 그렇죠? 그걸로 정리하시면 돼요. 요구공학은 크게 뭘로 나뉜다? 개발과 관리. 개발은 뭘로 된다고요? 추분 점검, 추후 분석, 그리고 명세와 검증. 네, 이렇게 해서 요구사항이 딱 정리가 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협상하고 기준선, 변경, 확인.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기법은 요구공학 안으로 다 설명이 돼요. 추분 점검, 추분, 추출하고 분석하는 건 아까 기법들 봤었잖아요. 그 기법들 물어보는 문제 나오고요. 그래서 분석 끝난 다음에 명세화한단 말이에요. 요구사항 명세서. 네, 어떻게 그려야 되고 그 안에 들어가는 항목은 뭐가 있는지. 기능과 비기능 요구사항. 그런 다음에 협기 변화하잖아요. 협상하고 기준선 정하고 확인한단 말이에요. 확인 뭘로 한다? 요구사항 추적표로 한다. 한 덩어리가 그럼 끝난 거고요. 요구사항. 자, 그 다음에 설계, 분석 설계 단계로 들어가는데요. 분석 설계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요. 세 가지로. 제가 그래서 여기 잘 안 보이시겠지만 요거, 여기 회색으로 표시를 해놨어요. 요거, 그리고 마지막에 UI로 나눴어요. 자, 아키텍처 설계. 전체 큰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모듈과 모듈 간의 관계를 표현해요, 얘는. 그 다음에 기능 설계예요, 기능 설계. 여기 들어가는 거. 모듈 설계하는 거, 모듈 설계. 이거는 유저 인터페이스 설계, 화면 설계. 그래서 크게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설계하고, 여기에 이제 기능 설계, 모듈 설계하고, 그 다음에 UI, UX, 화면 설계하고. 이렇게 되고요. 설계가 끝나게 되면, 그 다음에 뭘 하냐면 개발하죠, 개발. 개발 언어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개발 언어들까지 아실 필요는 없어요.
자, 주로 최근에는 로우 코드, 노 코드를 많이 씁니다. 왜요? 코드 없이도 개발할 수 있는 방법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마치 이런 로그인 기능하는 화면, 이런 UI 같은 게 있으면 그거를 이렇게 끌어와가지고 붙이기만 하면 그걸 실행하는 기능을 붙여준다든지. 네, 그래서 웬만한 홈페이지는 이렇게 만들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런 기능들, 로코드나 노코드를 가지고 만드는 방법들이 있고, 얘가 뭐랑 관련이 있어요? 생산성을 증가시키는 식. 코드는 코드 관리할 때 클린 코드, 뭐 코드 스멜이 있는데 가독성이 좋지 않은 코드를 코드 스멜 이렇게 얘기하고 더티 코드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클린 코드는 가독성이 좋은 코드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최근에는 소프트웨어를 만들 때 오픈 소스를 많이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생겼어요. 왜? 양질의 소프트웨어. 우리가 내부에 프로그램 개발자 3명밖에 없는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양질의 소프트웨어를 빠르게 만들 수 있을까? 과연 처음부터 짜가지고 어렵잖아요. 그래서 잘 만들어진 오픈 소스를 가지고 와서 조립해서 사용한단 말이에요. 네. 그게 OSS인데요. 이 OSS는 뭘 주의해야 되냐면 라이센스가 달라요. 오픈 소스 때마다. 오픈 소스는 뭐냐면 코드가 이렇게 공개되어 있는 코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사용이 누구나 다 가능하게 공개되어 있는 코드를 오픈 소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라이센스가 다 달라. 어떤 것들은 수정하면 출처를 밝혀야 된다든지 이런 규정들이 있고요. 그래서 라이센스를 아셔야 되는데 저 라이센스 유형은 크게 허용적 라이센스와 비허용적 라이센스가 있어요. 이 두 가지에 따라서 관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문제는 라이센스의 유형에 대해서 문제가 저 시험 볼 때 나왔고 2020년도에 하나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데도 있어서도 OSS가 여러 개가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얘는 허용적 라이센스인데 얘는 카피레프트 라이센스. 그런데 그걸 묶어가지고 지금 하나의 소프트웨어로 만들었어. 이게 양립할 수가 있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양립성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 양립성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양립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OSS 거버넌스 이런 어떤 절차들을 통해서 그거를 통제해 줘야 되는 게 생기는 거예요. OSS 막 갖다 쓰지 말고 갖다 쓸 때는 OSS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누구의 허가를 득하고 그거에 맞춰서 승인이 난 것만 OSS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절차들을 만들어 주는 거죠. 그게 뭐다? 거버넌스잖아요. 거버넌스. 자, 끝나고 나면 증명과 검증, 테스트 단계로 들어갑니다. 네, 테스트 단계는 크게 테스트의 일반 내용들, 그리고 테스트 기법, 마지막 테스트 자동화로 나뉘어요. 테스트 일반은 테스트의 원리들이 있고요. 테스트 표준, 그리고 그 표준에 따른 V 모델이라고 하는 그 절차들, 검증 절차들, 그리고 커버리지, 환경, 뭐 테스트 문서 이런 것들을 규정하고 있고요. 테스트 기법은 크게는 한 두 가지 정도로 나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는 기본적인 테스트 기법들. 어떻게 나뉘냐면 얘는 블랙박스, 화이트박스, 경험 기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블랙박스, 이게 뭘까 블랙박스가. 내부를 들여다보지 않고 테스트하는 거, 블랙박스 테스트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내부를 들여다보지 않는다는 얘기는 코드를 보지 않고 테스트하는 거예요. 이게 더하기 하는 거야. 1이랑 1 넣어보고 2가 나오는지 보는 거죠. 네. 주로 우리가 테스터들이 테스트를 할 때는 주로 이런 방식을 쓰죠. 그래서 얘는 1을 한번 입력해본다, 2 입력해본다, 아니면 1과 특수문자를 입력해본다. 이렇게 명세화된 애들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테스트 케이스라고 해요. 케이스들을 정의를 먼저 해놓고 입력을 해봐서 결과가 맞게 나온지를 본다고 해서. 얘를 뭐냐고 하냐면 블랙박스 테스트라고 얘기합니다. 화이트박스 테스트는 반대겠네요. 안에 있는 코드를 보고 로직을 테스트하는 거죠. 경험 기반은 이런 거 없어. 그냥 느낌적인 느낌으로 하는 겁니다. 네, 휴리스틱으로. 네. 내가 왕년에 해봤는데 얘는 여기서 오류가 많이 나. 네, 이런 느낌이고요. 네. 그래서 세 가지의 기법을 아셔야 돼요. 기법을. 해놨죠. 여기다 다. 기법을. 불동경 의상 유분패 원오. 지금 오실 필요는 없고요. 나중에. 화이트박스 화재루. 경험 기반 경탐 오체분. 여기 체크가 없네요. 체분. 네. 자, 이렇게 이제 기본적인 테스트. 여기 밑에는 특수 테스트. 인공지능에 사용하는 테스트, 아니면 회귀 테스트, 배포하기 전에 하는 테스트, 그리고 뭐 뮤테이션 테스트 이런 애들이 있고요. 사전 사후냐에 따라서 POC냐 아니면 파일럿이냐 이런 애들도 있고 테스트 준비가 돼 있느냐에 따라서 스모크 커서리 뭐 예비 테스트 이렇게 나뉘기도 합니다. 네, 마지막은 이 모든 것들을 자동화하는 용이 테스트 자동화. 네, 그래서 테스트 자동화라고 하면 테스트를 자동적으로 만들어진 걸 수행해주는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아예 테스트 설계 자체를 자동화시켜주고 테스트도 자동화해서 처리해주고 테스트 결과 문서까지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거. 네, 이런 부분이에요. 테스트 자동화는. 테스트가 끝나고 나면 우리 뭘 해야 돼요? 이렇게 배포했잖아요. 네, 그럼 해야 되는 건 유지 관리는 생명 연장의 꿈.
최대한 오래 쓸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를 관리하는 거예요. 여기는. 원리가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의 변화 원리. 아, 소프트웨어는 이렇게 변하더라. 성질, 모듈화, 펜인, 펜아웃 이런 것들 보게 되고요. 기법은 3R, 소프트웨어 리팩토링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쌓이게 되면 기술 부채로 남게 되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기법들도 필요하고요. 지표는 소프트웨어 복잡도를 계산하는 회전 복잡도나 할스테드 지표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시험에 정말 많이 나옵니다. 소프트웨어 변화 원리, 모듈화, 3R, 리팩토링. 자, 관리는 품질 관리하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아까 프로젝트 관리할 때 품질 관리했었을 때 했었어요. 이미 QA, QC, 뭐 품질 시나리오 다 했고 품질 표준은 품질 표준 단계로 넘어가면 여기가 이제 굉장히 복잡했거든요. 예전에. 자, 품질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틀을 이해하시는 게 더 중요해요. 표준은. 안 그러면 못 태어나와. 소프트웨어 품질은 소프트웨어 그 자체의 품질, 프로덕트 품질이라고 얘기합니다. 소프트웨어는 이렇게 동작해야 돼. 프로세스 품질, 이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그 절차를 제어하는 품질이에요, 여기. 그래서 이 두 가지의 품질이 있고요. 소프트웨어 프로덕트 품질,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품질은 어디서 규정하고 있냐면 ISO 25000에서 규정하고 있어요. 얘가 소프트웨어 퀄리티 리ኳ어먼트라고 해서 스쿼레라고 불러요. 25000. 프로세스 품질은 ISO 12207. 아까 거기 SDLC 끝에 있던 거 좀 보이시죠? 그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요, 여기서. 얘가 스파이스로 발전했고요. 얘는 15504로 발전하게 되고요. 이게 어디서 또 나오냐면 ITSM에서 오른쪽에 있던 애들 있잖아요. 그렇죠? 절차들. CMMI 오른쪽에 있던 애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자, 여기까지가 표준 레벨. 마지막은 인증 레벨. 우리가 이렇게 절차를 지켰는데 이렇게 지켰다는 걸 누군가는 인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두 가지 인증 제도가 있어요. 굿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인증. 두 가지. 그래서 이 표준을 가지고 평가해서 이런 인증을 준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소프트웨어 품질은 뭐가 있어? 라고 얘기하면 눈을 감고 프로덕트 품질이랑 프로세스 품질이 있는데 프로덕트 품질은 표준이 ISO 25000이라는 애가 있어. 이쪽은 프로세스 품질에는 ISO 12207, CMI, 스파이스 이런 애들이 있어. 네, 그래서 프로덕트 품질은 인증을 굿 소프트웨어, GS 인증을 주고 이쪽은 절차니까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인증을 줘. SP 인증을 줘. 이렇게 되면 구조가 다 잡힌 거예요. 그 다음에 감리. 감리도 제도잖아요, 제도. 제도는 뭐가 나와야 된다? 법 근거가 먼저 나와요, 법 근거가. 감리 제도예요. 저희 하면은 의무감리 제도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거 무조건 해야 되는 거잖아요. 특정 기준이 되면. 국회에서 법을 만들면 대통령이 시행령 만들고 대통령령으로. 그리고 행정안전부에서 기준을 만들고 그리고 이거 가지고는 감리를 볼 수가 없으니까 실제 감리원들이 감리 볼 수 있도록 감리 점검 체계를 가지고 수행 가이드를 만들어 준단 말이에요. 시험에서 물어보는 건 요걸 많이 물어보고 왼쪽은 뭐예요? 정보 시스템을 그럼 감리할 때 발주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감리 발주 가이드라는 게 여기 있어요. 이거 전통적인 감리를 못 보는 영역들이 생겨요. 여기 영역이죠, 여기 영역. 빅데이터, 클라우드. 여기 인공지능은 없는데 인공지능도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거를 가지고 그래서 이것도 보라고 해가지고 이 가이드가 새로 나왔어요. 시험에 나왔던 부분들, 감리 수행 가이드에 감리 절차, 3단계 감리, 상주 감리 이런 것도 물어보고요. 그리고 감리 점검 항목, 표준 점검 항목. 그리고 이쪽에 기술 감리, 실무 가이드, 빅데이터 한번 나왔고 클라우드 한번 나왔고. 감리가 왜 이렇게 시험에 나올까? 감리 합격하시면 감리 보셔야 되니까. 네, 시험에 나오는 거죠. 감리는 이걸로 이해하시면 그냥 끝납니다. 감리 프레임워크. 이쪽은 사업 유형과 감리 시점, 이쪽은 감리 영역, 이쪽은 감리 관점과 점검 기준을 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면은 사업이잖아요. ISP, SD, DB 구축 사업, 오퍼레이션, 메인터넌스 사업, 유지 관리 사업. 그래서 얘네들마다 이런 사업들이 있구나. 그러면 이거를 이 사업일 땐 SD 감리할 때는 이때 뭘 본다? 시스템 아키텍처랑 응용 시스템이랑 데이터베이스, 품질 보증, 사업 관리를 보는구나. 그럼 DB는 뭘 본다? 쭉 내려오시면 되죠. 데이터 구축, 품질 검사, 사업 관리를 보는구나. 이걸 외워야 되냐? 이렇게 외우실 필요까지는 없어요. 그냥 이 큰 관점에서 뭘 설명하고 있는지만 아시면 돼요. 이쪽이 사업, 감리 시점, 그리고 감리 영역이고요. 그러면 시스템 아키텍처, 응용 시스템, 데이터베이스, 보증, 사업 관리를 이 SD 감리할 때 보는데 이 구현 단계에서 본다고 할게요. 그러면 그때는
뭘 보냐? 뭘 점검해요? 아, 성산절을 점검해요. 성산절을. 성과, 산출물, 절차를 점검합니다. 그리고 답니 밑에 이제 형상 관리해야 되는 부분도 있죠. 소프트웨어의 문서, 코드 이런 것들 형상 관리해야 되는 애들도 있고요. 이걸 기준선으로 관리하기도 합니다. 자, 위험 관리는 소프트웨어가 여러 군데 탑재가 되기 시작했어요. 비행기, 자동차, 그 외에도 많죠. 원자력 발전소 뭐 다 들어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프트웨어가 오작동하면 큰일 나요. 그러다 보니까 사전에 소프트웨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위험을 분석해요. 그 원인을 찾고 그 위험을 제거해주는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 그때 쓰는 거예요, 그때. 이것도 소프트웨어 진흥법 30조에 그 내용들이 있어요. 소프트웨어 안전성 확보에 관련된 규정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때 그러면 사용되는 기법들이 뭐가 있냐라고 하면 FTA, FMEA, 하족, STPA 이런 애들이 있어요. 자, 큰 그림은 끝났습니다. 뭐 눈을 감으셔도 좋고요. 일단 소프트웨어 공학의 목표는 뭐다? 양질의 소프트웨어를 적시에 대량 생산하기 위함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가장 처음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방법론을 규정해야 돼요. 그죠? 방법론. 그 다음에 발주를 줘야죠. 네, 외부에. 내가 직접 구축하더라도 네, 계획을 해야 되니까 발주를 주고 그 다음에 착수 단계에서 뭐부터 시작한다? 요구사항, 분석 설계, 개발, 테스트, 유지 관리, 그리고 기타 관리 활동들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뭘 하기 위해서? 양질의 소프트웨어를 대량 적시 생산하기 위해서.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좀 구체적으로 수험서를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